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 오른 데 이어 앞으로 7%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에 경기가 후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2배가량 많은 18,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지난주 주간 확진자 수는 1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전역을 하루 앞둔 해군 병사가 동기와 후임들에게 이른바 전역방이란 명분으로 집단 구타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군 당국이 가해 병사들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공기관이 주관한 연구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수억 원을 지원받은 업체들이 기술 개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았고 정부가 주관하는 다른 연구 사업에도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 등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달 새 당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규칙 변경 문제로 내홍이 불거졌습니다. 재미수학자 허준희 교수가 한국계학자로는 처음으로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허 교수는 일상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앞으로 차분히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오늘도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를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더 올라서 7%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거란 위기감도 커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첫 6%대 물가. 숨 돌릴 새도 없이 7% 돌파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상승 속도를 유지한다면은 7%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까지만 해도 3%대였지만 단 넉 달 만에 6%대로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린 주범인 석유와 곡물 가격이 진정될 기미는 보이질 않고 전체 산업과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와 가스 요금은 이번 달부터 본격 인상됐습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OECD마저 내년 1분기 국제 유가를 지금보다 15% 정도 높은 130달러 선으로 내다봤고 3분기 곡물 수입 가격은 직전 분기보다 10% 이상 뛸 전망입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물가에 취약한 여름철 농축산물 가격이 요동치고 외식과 함께 여행이나 여가 수요도 회복하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합니다. 고점은 제 생각에도 6%대 후반이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게 최근에 환율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흐름이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가면 7%대도 걱정은 고물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가 소비와 투자 여력을 줄이며 성장의 발목을 잡을 거란 우려 속에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치는 최악의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물가 대응을 잘못해서 고물가를 계속 용인하게 되버리면 내년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둔화와 맞물려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빠르게 물가 기대 심리를 좀 낮추는 것이 이미 유류세를 최대 한도로 내리는 등 정부 대책은 사실상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계속되는 고물가와 뒤따를 금리 인상으로 서민 경제 부담은 갈수록 커지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 현장에 나가 직접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 정도 상승하고 전 세계가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는 등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서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책 조율 등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급하게 챙겨야 할 물가 등 민생 안정 대책과 규제 개혁 관련 입법 정책 등이 논의될 거로 보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원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하면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20여 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고조에 따른 에너지 안보 강화가 핵심입니다. 전력 생산에서 현재 2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하며 원전을 18기로 줄이려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합니다. 특히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준비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는 한편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해 원전 생태계의 활력을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2030년까지 20%로 늘릴 예정이던 재생에너지도 국내 산업 경쟁력보다는 중국산 태양광 수입만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차와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터빈, 수전해 등 5대 수소 핵심 기술 자립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원전과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현재 81.8%인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의 전략 비축을 늘리고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력 요금은 총괄 원금 보상 원칙에 따라 원가와 연계해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가 고조되면서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8.2% 떨어진 99.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5월 11일 이후 거의 2달 만입니다. 런던 ICA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현지 시간 오후 7시 47분 현재 배럴당 9.7% 급락한 102.5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2배가량 많은 18,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주간 확진자는 15주 만에 늘었는데요.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큰 BA.5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유행이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가 18,000명을 넘어서 40일 만에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추이를 보면 유행 증가세는 더 뚜렷합니다. 최근 주간 확진자는 6만 명에 달해 전주 대비 20% 넘게 늘었습니다. 1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 3월 넷째 주 이후 처음 1을 넘어 유행 확산세를 나타냈습니다. 면역 회피 가능성이 높은 변이 BA.5의 검출률 증가, 면역력 감소 등으로 인해서 예측을 상회하는 수준의 재확산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세부 변이인 BA.5 국내 검출률은 24.1%로 직전 주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2와 비교하면 전파력은 35%, 면역 회피력은 3배나 큰 것으로 파악돼 확진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만간 우세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유행의 확산 속도가 조금 빨라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증도가 더 큰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환자 증가세에 따라 위중증 사망 피해가 늘어날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피해가 급증하지 않고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만큼 당장 거리두기나 입국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유행 상황 변화에 따라 백신 4차 접종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되면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해군 병사가 전역하기 전날 밤 전우들로부터 전역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른바 전역방을 당한 건데 어깨 인대가 끊어지는 등 크게 다쳐서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해군에서 전역한 22살 A씨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습니다. 오른쪽 팔을 올려보지만 완전히 펴지지도 않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팔까지 온몸에 멍이 들었고 어깨인대까지 끊어져 상해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A씨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건 전역을 하루 앞둔 지난달 16일 밤 강원도 동해에 있는 해군 1함대 산하부대 생활관에서 동기 4명과 후임 3명에게 이른바 전역방 명목으로 구타를 당한 겁니다. 맞긴 싫었어요. 그래도 살살 하겠지 싶었죠. 그래도 오늘만 처음에 내 저녁이니까. 전역방은 전역을 앞둔 병사를 상대로 한 병역 내 오랜 부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역 전날 밤 사회로 복귀하는 걸 축하하고 헤어짐의 아쉬움도 나눈다는 의미로 후임병들이 집단으로 때리는 겁니다. 보통 장난스럽고 짧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A씨에게는 밤 10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무려 2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병사들은 다른 내무실로 이동해 술을 못 마시는 A씨에게 몰래 들여온 술을 억지로 먹이면서 구타를 계속했습니다. 후임이 좀 가지고 있던 그 술을 꺼내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자기가 군생활 좀 잘했던 애들한테 주는 거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술에 만취한 A씨가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저녁날 아침에도 깨지 못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전역방 사태가 상부에까지 보고됐고 해당 부대는 급하게 A씨 부모를 불러 상황을 설명하는 데까지 번진 겁니다. 건강하게 이제 거수경례 받고 엄마랑 이제 사진 찍고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냥. 해군은 폭행을 주도한 4명을 군사경찰단에 인계했고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병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부들이 이런 전역방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암암리에 그냥 병사들끼리 하는 일종의 풍습 같은 것이라고 치부하고 가만히 두는 것이죠. 앞서 지난 2008년 육군부대에서도 전역을 앞둔 병사가 폭행을 당해 비장 절제 수술을 받는 등 전역방은 대표적인 병역 내 가혹 행위로 꼽혀왔습니다. 전역을 명분으로 때리고 음주를 강요하는 폭력적인 악습.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수억 원을 지원받은 업체가 알고 보니 관련 기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업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아 정부 지원금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 처지였는데 어찌 된 일인지 돌연 평가 결과가 수정되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른바 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 노하우를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콘텐츠 제작 기업인 A사와 생산 자동화 시스템 업체인 B사 등 3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지원했고 사업자로 선정돼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 기간 2년이 지난 뒤 올해 2월 진흥원은 세 회사를 상대로 평가에 착수했는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현장 실사 결과 이들 회사가 개발했다던 기술이 온데간데 없었던 겁니다. YTN이 확보한 평가서를 보면 이들 업체가 개발하기로 한 지식 공유 시스템은 프로그램 소스 등을 아예 확인할 수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업체가 제출한 연구 노트는 개발 과정을 보여주기보단 해당 기술에 필요한 요건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물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진흥원은 그러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낙제에 해당하는 극히 불량 판정을 내렸습니다. 극히 불량으로 판정되면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반납해야 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다른 연구 사업 참가도 제한되는 등 강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에 세 회사는 현장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반발하면서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기부나 기정원이 담당 간사나 팀장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면 그분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하지만 이의 제기에 따라 열린 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들 업체의 사업 수행 성과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정 결과는 돌연 극히 불량에서 미흡으로 완화됐습니다. 과제는 성실히 이행한 거로 보이는 만큼 극히 불량 판정은 너무 과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판정은 정말 과제를 아무것도 안 한 과제들에 대해서 극히 불량 판정을 내리는데 과제는 실패이나 그래도 성실하게 수행했다라고 해서 미흡 판정이 난 상황이었거든요. 평가 결과가 상향 조정되면서 새 업체는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고스란히 지키고 향후 정부 사업에 계속 참가할 자격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진흥원은 성실성의 경우 정성적인 평가 영역이라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한국계 수학자가 처음으로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월 우리나라가 국제수학연맹의 최상위 그룹에 선정되는 데 이어 필즈상 수상까지 이어지며 한국은 명실상부 수학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 시상식에 한국계 수학자가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주인공은 올해로 만 39세인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입니다. 허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2살 때 한국으로 건너와 석사까지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학부 시절 물리천문학과를 전공했던 허 교수는 박사과정 첫 해인 지난 2012년 수학계의 오랜 난제였던 리드 추측을 해결했습니다. 경우의 수와 비슷한 조합론 문제를 대수기하학으로 해결해 조합론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로타 추측마저 해결했으며 강한 메이슨 추측, 다우링 윌슨 추측 등 허 교수가 해결한 난제는 10여 개에 달합니다. When I was young, math was like a faraway land, surrounded by giant walls that I could not climb. I grew up in Korea and I dreamed of becoming a poet to express the inexpressible. I eventually learned that mathematics is a way of doing that. 필즈상은 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낸 만 40세 이하의 젊은 수학자에게 주는 상으로 수학계 최고 영예입니다. 허준이 교수와 함께 고차원에서의 케플러 추측을 해결한 우크라이나 출신의 마리나 비아조프스카 교수 등 총 4명이 올해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계 수학자의 첫 필즈상 수상과 함께 우리나라는 올해 초 국제수학연맹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5그룹으로 승격됐습니다. 1981년 최하위 등급인 1그룹으로 국제수학연맹에 가입한 지 41년 만의 일로 가입국 가운데 최단기간 이뤄낸 성과입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수학자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지 논문의 숫자뿐만이 아니라 질적, 양적으로 우리와 경쟁하는 모든 나라 수학자들로부터 한국 수학이 세계 최고 수준인 그룹 5로 올라가도 충분하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와 함께 금종의 대한수학회 회장도 국제수학연맹 집행위원으로 새로 선출돼 우리나라는 수학 선진국의 위상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심의할 윤리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갈등을 빚어온 윤핵관들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리위 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침묵을 이어오던 이준석 대표가 다시 윤핵관을 향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칼을 빼들고 달려오는 사람과 무슨 타협을 하겠느냐고 비판했고 징계 절차에 나선 윤리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까지 지적했습니다.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연관관계는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죠.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어요. 비판의 화살은 대통령실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인사 문제는 물론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도 없었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건 코미디라는 겁니다. 검증 자료 받은 적 없다고 인터뷰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얘기하실 거 있나요? 이준석 대표가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거 아니냐는 분석 속에 친윤계의 반격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를 비판하며 당 지도부 회의까지 거부한 배현진 최고위원은 송구하다는 말이면 해결됐을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듭 중재에 나섰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로지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발언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윤리위가 다가오며 당 내부의 이견과 혼란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측이나 썰로 전당대회에 선출된 당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다면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법적 판단을 하는 데가 아니라 윤리적 부분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윤리위를 압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리위의 결정에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국민의힘의 내홍도 결정적 분수령을 맞게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폭발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비대위 결정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친 이재명계 의원들과 당권 주자들도 잇따라 비대위를 비판하자 우상호 위원장은 추가 논의를 해보겠다면서 일단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결정을 뒤바꾼 전당대회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경선 후보 컷오프 과정에 여론조사 대신 중앙위원 투표 100%를 현행대로 반영하고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는 두 표가 안 돼 한 표를 권역별 후보에 투표하는 권역별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비대위가 이같이 결정하자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주에서 논의되는 그 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했죠. 토의는 했는데 이렇게 일대 변화가 많은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비대위에서 정반대로 엎어지면은 제가 리더십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며 당 지도부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라는 겁니다. 전국적인 여론을 청취해야 할 지도부에 호남, 충청, 영남 출신의 의원들이 진입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러한 제도들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갈등은 당내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당권 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비대위 결정을 두둔했지만 박용진 의원은 작은 변화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전당원 투표까지 요청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혁신과 쇄신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마저 훼손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출마 자격이 없다는 비대위 판단을 받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후보 등록을 강행하기로 하며 민주당은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전당대회 규칙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민주당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권 도전이 예상되는 이재명 의원이 언제쯤 출마 여부를 공식화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서 다른 정권과 비교해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을 빚은 박순애 사회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출근길에 이틀 연속 인사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손가락까지 흔들며 격앙된 표현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식이나 이런 거죠. 전문성과 능력을 보라는 건데 비슷한 질문만 2개가 나오자 윤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1분도 안 돼 자리를 떴습니다. 1시간 뒤 음주 전력으로 물의를 빚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는 들으라는 듯 예정에 없던 기습 발언도 했습니다.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식껏 잘하십시오. 새 인사에게 힘을 실겠다는 취지겠지만 만취운전과 갑질 의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타당한 문제 제기를 공격이라는 단어로 거칠게 표현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명 40일 만에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있었을 테니 위로하려는 뜻이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부족할 수 있지만 인사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살얼음판 인사 논란 속에 윤 대통령은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연속으로 낙마한 복지부 수장부터 다시 지명해야 하는데 불패 신화인 의원 입각 등으로 선택지를 넓히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도 병역 비리와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공약집에 명시한 이른바 5대 배제 원칙을 어긴 인물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건 출범 초기부터 천명한 공정과 상식의 복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인사 문제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부실 인사 논란 지적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무시하는 황당무계한 변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을 의식한 듯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겠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취운전 논문 표절 등 의혹에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한 걸 비판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부실 인사를 묻는 취재진의 전 정권 장관들보다 낫다고 반박한 것은 민심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책임을 여전히 모른다면 인사 대참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자기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 정부 인사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욕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검찰총장 하신 고위급 인사 아닌가요?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윤석열 캠프 청년 보좌역을 지낸 박민영 대변인은 민주당이 반복했던 변명이다.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도부도 박 부총리와 김승겸 합참의장 임명을 되돌릴 순 없지만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사후 검증을 추진하겠다며 논란을 잠재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회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은 그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검증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 부총리 국회 출석을 놓고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책임 방기라며 맞섰는 데다 김진표 의장은 선출됐지만 법사위원장과 사법개혁 특위를 놓고 여야 대치는 여전합니다.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루는 국방위원회, 경찰개혁 이슈를 맡는 행정안전위원회를 누가 맡을지 쟁점도 쌓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둘러싼 공방에 원구성을 놓고 여야 이해관계까지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완전한 국회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해외 일정에 동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적 수행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공식 직책이 없는 이 비서관의 부인 A씨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현지 행사 일정 업무를 돕는 등 사실상 대통령실 직원 같은 역할을 한 뒤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검사 출신 윤 대통령 측근으로 대선 때 캠프에서 김건희 여사와 처가의 법률 대응을 맡았고 부인 A씨도 김 여사를 도왔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민간 수행원 신분인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아 특혜나 이해충돌 여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일선 경찰의 반발을 정치적 행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경찰청장 임명 제청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직협에 이런 일부 야당의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단체 행동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정치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일선청을 직접 다닐 거기 때문에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직협이 모든 사람을 다 대표한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방침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의 우려를 살까 걱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입장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최대한 행안부에 관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현장의 직원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만큼 우리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한 가지 가치, 그리고 경찰권 행사는 중립성과 책임성의 가치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 두 가지는 양립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행안부에서 이루어지는 협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강 하구에서 강에 떠내려가는 신원 미상의 남자아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숨진 경위와 함께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폭넓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 하류에 있는 경기도 김포시의 전유리 포구입니다. 군사 분계선과 맞닿아 있어서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은 접근이 어려운 곳입니다. 낮 12시쯤 포구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강 수면 위에서 남자아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한 10살 정도의 어린이더라고요. 그 어린이가 이렇게 엎어져서 이렇게 키가 한 1m 한 10이나 20 정도 그 정도 나갔다고요. 시신이 발견된 장소 인근입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서해 쪽에서 이곳 한강 방면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웃옷은 입지 않은 반바지 차림이었고 겉으로도 별다른 상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이미 상당히 부패해 지문 채취 등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최근 들어온 실종 신고 기록과 비교해봤지만 아직 신원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과 신원 파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 이를 토대로 아동의 사망에 범죄가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두루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 3살 아이가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 시야에 아이가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아침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치였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급히 출동해 버스에 치인 3살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유치원 통학버스가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태우고 출발했지만 버스 앞에 있던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로 보입니다. 당시 A양은 보호자와 함께 나와 있다가 손길에서 잠시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 60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시야에서 그 애가 보일지 안 보일지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따로 이렇게 분석 의뢰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점을 운전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각적으로 그 조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나오는 게 잘 안 보이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차로나 이런 것은 항상 서행하시고 정지했다 가시는 그런 안전운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 도로와 달리 아이들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운전자와 보호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차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를 점령한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도네츠크주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쉼없이 솟아오릅니다. 인적이 끊긴 거리에는 자동차만 폭발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달립니다. 엄청난 폭격으로 도시를 초토화한 뒤 병력을 투입하는 러시아군의 새로운 전술입니다. Надеюсь на то, что мир будет, что не будут стрелять, что можно будет ездить по улице спокойно, ходить по улице спокойно, можно будет на море уехать, хотя бы так. 루한스크주를 장악한 러시아군의 공격은 이제 도네츠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군 장비와 병력 공급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도네츠크마저 함락된다면 러시아는 돈바스 전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Мы, как и зарождались с Луганском изначально, и вместе двигаемся дальше. И территорию нашу освобождаем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ну и, конечн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без которой это было бы. 참전한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나라 밖 군사작전을 지원할 물자 동원 체제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군사물자와 장비 도입, 무기 수리 등의 민간 업체를 강제로 동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SSG 랜더스가 추신수의 9회 말 끝내기 홈런으로 롯데 자이언츠를 꺾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SSG는 인천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3대3으로 맞선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추신수가 롯데 마무리 투수 김원중의 포크볼을 밀어쳐 왼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추신수의 개인 통산 첫 끝내기 홈런이자 SSG의 시즌 첫 끝내기 홈런이었습니다. 2위 키움은 두산을 4대3으로 이기고 9연승을 이어갔고 LG는 삼성을 4대1로, NC는 한화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기아와 KT의 광주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엄원상의 리그 9호 골로 강원을 2대1로 이기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울산은 1대1로 맞선 후반 42분 레오나르도의 패스를 받은 엄원상이 각도가 별로 없는 위치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울산은 승점 43점으로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전북에 승점 8점을 앞섰습니다. 포항은 성남을 4대1로 이기고 2위 전북을 승점 2점 차이로 추격했고 김천은 제주를 4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네, 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테니스 인기가 뜨겁습니다. 팬데믹 기간 인기를 누린 등산과 골프에 이어서 새로운 대세 스포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마치 테니스장을 옮겨놓은 것 같은 특설 매장. 용품과 옷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직접 공을 쳐보고 인증사진도 찍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테니스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백화점은 처음으로 테니스를 주제로 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네, 골프에서 테니스로 트렌드가 넘어온 게 골프에 비해서 좀 더 장비나 준비물도 간편하고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배우고 나니까 너무 재밌어서 제가 더 빠져들게 돼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이 맞을 때 타격감 같은 게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풀리고요.
테니스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초보자들이 실력을 겨룰 수 있는 대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아마추어 테니스 대회는 처음으로 루키부를 만들었는데 신청자가 몰리면서 10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활성화가 돼가지고 요즘은 테니스 라켓을 사고 싶어도 못 살 정도로 그런 열기가 있어서 앞으로 골프 이상으로 더 열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을 치면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다는 점 외에 일상복으로도 활용 가능한 테니스 패션도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사람들이랑 함께 같이 칠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노력하는 만큼 실력이 늘고 그게 보이는 스포츠라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트가 제한적이라 클릭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예약이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인기가 덜했던 테니스가 MZ세대를 등에 업고 새로운 국민 스포츠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밤낮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낮 동안에 자외선이 무척이나 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또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 많게는 60mm가 넘는 등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꽤 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3도, 대전은 25.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전과 광주는 34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6% 오른 데 이어 앞으로 7%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에 경기가 후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2배가량 많은 18,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지난주 주간 확진자 수는 1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역을 하루 앞둔 해군 병사가 동기와 후임들에게 이른바 전역방이란 명분으로 집단 구타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군 당국이 가해 병사들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공기관이 주관한 연구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수억 원을 지원받은 업체들이 기술 개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았고 정부가 주관하는 다른 연구 사업에도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 등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달 새 당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규칙 변경 문제로 내홍이 불거졌습니다. 무더위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오늘도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6%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승세라면 올여름 7에서 8%대 상승도 배제할 수 없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만약에 이제 이런 상승 속도를 유지한다면은 7%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지속된다고 이렇게 그거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국제 유가 상승 또 에너지 가격 상승이 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업 제품 더 나아가서는 외식 품목의 어떤 재료비 인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만만치가 않은 거죠. 대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수단과 폭이 작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현장에 나가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은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하고 정부 각종 위원회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도 내놨는데요. 박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핵심 키워드는 최근 심각한 경제 문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앞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 국민 어려움을 듣고 매주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습니다.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민생 어려움을 더는 데에는 공공부문이 솔선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 소속 위원회도 전 부처 600여 개 가운데 30에서 50%를 줄이겠다며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각각 연평균 33억, 모두 합쳐 683억의 예산을 사용하는 직속위원회 20곳 가운데 최대 70%를 폐지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역할이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소속을 바꾸거나 위원 구성이 안 되는 곳은 폐지하고 유사한 성격은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 정부와 불편한 동거 중으로 폐지가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의 경우 전 정권에서 임명된 위원장의 임기가 남아있고 자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의 경우 위원장이 있어서 폐지가 어려운 곳은 한 곳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부처 위원회에서도 임기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선 감축 방향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가운데 오늘 열리는 새 정부 첫 고위당정 협의에서 더 구체적인 경제 현안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이어 송옥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성희롱 논란이 제기되면서 새 정부의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정권과 비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받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송옥열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부총리 또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저희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것들. 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인사와 관련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인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하겠다고 엄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기 모순을 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은 그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검증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본인이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본인의 그런 전문성이나 능력이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전 정부 인사인데 전 정부 인사 중에 훌륭한 사람 봤냐는 얘기는 자기 모순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욕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검찰총장 하신 고위급 인사 아닌가요? 자기가 자기를 디스하신 거 아닙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윤익은 경찰청 차장을 제청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최근 정부의 경찰 통제 방안을 두고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는데요. 릴레이 삭발부터 단식까지 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치안 총수로 제청된 윤익은 경찰청 차장.
경찰대 출신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이 자리에 올랐는데 첫 관문인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무엇보다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엄중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을 두고 경찰과 정부 사이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임명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사전 면담에 이어 경찰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최대 쟁점은 역시 경찰 조직 운영 방안이었습니다. 일선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부와 합리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다짐하긴 했지만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한 가지 가치, 그리고 경찰권 행사는 중립성과 책임성의 가치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 두 가지는 양립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고, 험로가 예상된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매일 3명의 릴레이 삭발에 이어 무기한 단식까지 경찰 통제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공개 반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압에 의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불보듯 뻔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인권 수호자로서의 정립된 경찰 문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 지휘부의 적극적인 의사표명 요구 역시 들끓고 있던 상황. 경찰 수장으로서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현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윤희근 후보자에게는 고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성상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성접대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대표는 경찰 추가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받은 이른바 박근혜식의 현물을 가지고 있고 경찰에 사진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상대로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대표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4시간 가까이 조사가 이어졌는데 김 대표 측은 2차 성접대 당시 이 대표로부터 받은 박근혜 시계를 찾아 보관하고 있다며 경찰에 관련 사진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름 성함 조남 써있는 남녀 한 세트 메탈 시계예요. 제가 받아서 제출할까 해요. 김 대표 측은 경찰이 1차 성접대 당시 여성들의 사진을 갖고 있었고 김 대표가 직접 확인해줬다고도 밝혔습니다. 관련 여성들 사진을 제시를 받았고 김 대표가 맞다고 일부 인정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경찰 입장에선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은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김 대표는 2013년 7월과 8월 대전에서 2차례 성상납을 포함해 2016년까지 20번 넘게 이 대표를 접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2016년까지 대가성 접대를 받은 게 확인되면 공소시효가 7년인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경찰 조사의 핵심은 이 부분에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공소유지에 최대한 탈이 없도록 한치의 허위나 가장 보탬 없이 왜곡 없이 진술되도록 최대한의 기억을 살려서 경찰은 오는 21일 김 대표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추가 조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심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겨냥해 진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지난 2013년 8월 15일에 처음 독립유공자들에게 배부한 시계를 자신이 같은 날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은 시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김 대표가 자신이 기업인과 정치인을 소개해 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본인 회사에 오도록 알선했다더니 오늘은 그들을 만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이후라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18,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18,606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보다 8,700여 명, 2배가량 늘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국내에도 환자가 더 생기긴 하겠지만 코로나19 같은 대유행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현재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59개국에서 6,157명 발생했습니다. 국내 환자는 변동 없이 1명으로 전용 치료제 없이도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환자가 더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전용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를 도입합니다. 오는 9일 504명분을 들여와 지정 병원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도입되는 물량은 우리가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충분한 수준의 물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에 이제 발생 양상을 조금 고려하면서 필요시에는 추가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세대 두창 백신인 진네오스는 5,000명분을 도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주 간격 2번 접종하는 방식으로 밀접 접촉자가 14일 안에 맞으면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처럼 호흡기를 통한 광범위한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밀접 접촉자를 중심으로만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밀접 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인 점을 들어 원숭이 두창의 대유행 가능성은 전혀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밀접 접촉에 의한 전파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처럼 대유행을 일으킨다.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드리면은 환자가 생기긴 생길 것이고 하지만 대유행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명률이 3에서 8%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외 지역에서 감염자가 사망한 경우는 없다며 과장된 수치라고 봤습니다. 또 사람 두창과 달리 증상이 경미해 흉터나 반응이 남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일부 남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점차 엷어져 없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하고 마스크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학생들이 학내 청소 노동자들의 집회가 너무 시끄러워 고통받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낸 등록금으로 청소 노동자가 한 달에 3에서 400만 원에 이르는 월급을 받는다며 주장했는데요. 박희재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의 요구는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을 400원 올리고 샤워실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학교 측이 넉 달째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꽹과리가 등장했습니다. 학생 3명은 이 집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3명의 청구액을 합치면 640만 원에 이릅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논란이 커지자 학생 한 명이 학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300에서 400만 원에 이르는 청소노동자 월급을 고려하면 자신이 청구한 배상액이 크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매달 모두가 같은 돈을 받습니다. 지난 5월 명세서를 보면 208만 2천 원이 찍혀 있습니다. 세금과 고용보험료 등을 떼고 난 실수령액은 194만 7천 원.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청소노동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대학 측의 비용까지 모두 합쳐도 300만 원 안팎입니다. 따라서 청소노동자 월급이 300에서 400만 원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집회를 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와서 음료수도 사다 주고 바카스도 사다 주고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 지지하는 학생들이요. 실제로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음을 모은 연세대 학생들은 현재까지 3,000명에 이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홍삼이나 유산균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샘플을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외에도 개인 간의 거래가 금지된 품목들이 많은데 일부 사이트에서 특별한 안내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인기가 있는 중고거래 사이트입니다.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에 사고 파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시설을 갖추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1년 사이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000건 넘는 거래금지 품목 판매 게시글이 적발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오프라인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 샘플과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철분제나 제산제 등 의약품도 각각 134건, 76건을 차지했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판매자 자격을 제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담배나 술, 종량제 봉투나 가공 농수산물 등도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가 글을 올릴 때 거래 금지 품목을 안내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제 그 게시글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그런 안내가 없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나 이거 그냥 팔아도 되는가 보다라고 모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 불만 사항은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신고 2,790건 가운데 사전에 안내한 상품 정보와 다르다는 불만이 3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문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구매 후 배송을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안전결제 시스템 보완 등 거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매자들이 본인 실명 인증하고 또 그걸 통해서 계좌번호로 사기 조회라든지 이런 걸 한 번에 해야 판매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사이트 사업자에게 거래 금지 품목 유통 차단을 강화하고 판매자 신원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성착취물을 팔아 번 돈을 숨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20만 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유통한 죄로 단 1년 6개월 징역에 그쳤고 미국 처벌도 피했는데요. 솜방망이 처벌 논란 여전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사이트에 올라온 성착취물은 20만 개 이상, 범행 대상에는 생후 6개월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먼저 범죄를 포착한 미국의 의뢰로 손정우는 우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확정된 형량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를 직접 수사해 기소하겠다며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직접 고발하면서까지 강제 송환을 막았습니다. 일부 고발 취하실 계획 있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요. 죄값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국 법정에 설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국내에서 재판받겠다는 속내였습니다. 결국 국내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면서 손정우는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로부터 2년 뒤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한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착취물을 팔아챙긴 4억여 원을 가상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 등입니다. 법원은 손정우가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치밀하게 범죄 수익을 숨기려고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형량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재작년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법원이 새 양형 기준을 마련했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손정우는 이전에 기소되고 형이 확정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상급심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 법이 손정우에게 정당한 죗값을 지우는 것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대전차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폭발한 지뢰가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이라는 건데요. 군 당국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뢰 탐색이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50대 굴착기 운전자가 숨진 강원도 철원 대전차 지뢰 폭발 사고. 군 당국은 철원군 주장과 달리 사고가 발생한 곳은 사전 지뢰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원군 요청으로 지난달 일주일간 공병대대가 지뢰 탐지 작업을 벌인 건 맞지만 사고 지점과는 15m 이상 떨어진 곳이라는 겁니다. 사고 간 게 한 1위로는 한 400m 정도, 폭은 한 25m 정도 되는데 거기서부터 한 15m 떨어진 이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사고 목격자들과 마을 주민 사이에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현장에서 폭발한 지뢰가 한 발이 아닌 여러 발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들었거든. 3발이다 하고. 그러니까 3발인데 왜 한 발 조그만 미니 폭풍이 터졌다고 나왔는지는 이해가 안 가고. 지난 2016년과 2017년 발생한 대전차 지뢰 폭발 사고와 비교해봐도 건설기계의 파손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사고 당시 30톤이 넘는 대형 굴착기가 산산조각이 나고 가장 큰 굴착기 잔해가 100m 넘는 곳까지 날아간 상황. 주변 전신주도 파손돼 일대가 정전될 정도로 폭발 위력 또한 상당했습니다. 파인 거 이런 거 보니까 한 20m에서 한 30m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게 지뢰가 한 개가 터졌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폭발력이 너무 셌던 것 같아요. 해당 하천변 재해복구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늪지대와 풀숲 등으로 지뢰 탐색이 제한돼 번번이 미뤄졌고 지난달에서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이달 20일. 만약 현장에서 지뢰가 발견되면 또다시 장기간 탐지 작업을 벌여야 하는 만큼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뢰가 발견이 되면 공사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혹시 작업을 하다가 지뢰가 나오면은 그걸 한 군데에 많은데요. 아니면 또 풀숲으로 던져버린데 3발을 이렇게 많은 거를 굴착기가 와서 그냥 밟아버린 거 3발이라고 그러더라고.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군 당국과 철원군 모두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네, 수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수상의 주인공 허준희 교수는 수상 확정 뒤에 YTN의 소감을 밝혀왔는데요. 의외로 소박한 일상을 꿈꾸며 앞으로도 차분히 연구에만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허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기분 좋죠? 네, 부모님이 특히 기뻐하실 생각에 저도 마음이 좋고 일단 빨리 서울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생각에 들뜬 마음도 들고 네, 젊은 학자에게 상을 주기 시작한 취지는 이제 30대에 상을 줘서 이제 40대, 50대에 뭐 특별한 뭐 경제적인 욕구나 아니면 명예욕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연구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준다.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상의 취지에 맞게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이제 수학을 늦게 시작하고 아주 어렸을 때는 수학에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연구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좋은 준비였던 것 같아요. 네. 얼핏 생각하면은 많이 구불구불하게 돌아온 길이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과 일상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빨리 이제 가족과 함께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다시 확립을 하고 매일매일 같이 루틴 반복하면서 연구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삶이 제가 가장 좋아하고 즐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를 미국 발사장으로 보내는 이송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옮겨진 다누리는 미국 플로리다로 출발해 다음 달 3일 미국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 실려 달까지의 긴 여정에 나섭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무게 678kg의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충격 흡수가 가능한 특수 컨테이너에 실리면서 달 궤도까지의 먼 여정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출발한 다누리는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 올랜도 공항까지 이송됩니다. 이후 육로로 발사장인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 7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발사장에 도착한 다누리는 약 한 달간 상태 점검과 연료 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발사장 가서 저희가 한 달 정도의 그 발사 전에 시험 검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험성 있는 부분은 크게 현재로서는 감지된 건 없는데 이제 연료 주입이나 가압 같은 조심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이후 한국 시각으로 8월 3일 오전 8시 24분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됩니다. 오는 12월 말 달 궤도에 안착하면 내년부터 1년간 달 상공 100km를 돌면서 과학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기장과 감마선 측정,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미국 아르테미스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등입니다. 이를 위해 다누리는 국내 기술로 만든 감마선 분광기와 미국 나사가 제공한 음영 지역 카메라 등 과학 탑재체 6개를 장착했습니다. 다누리 발사는 우리가 우주 개발을 시작한 지 30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향하는 실제 심우주 탐사를 하는 첫 번째 탐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 궤도선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달 탐사에 나선 우리나라. 오는 2030년쯤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로 달 표면에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이 면허를 바꾸는 과정에서 자본 잠식을 숨겼다면서 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스타항공 측은 조속히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허위라고 지목한 건 지난해 12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 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회계 자료입니다. 이스타항공은 당시 자본 총계가 2,361억 원이라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니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202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402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항공사업법 제8조에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선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변경 면허를 신청할 때도 해당합니다. 제28조를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28조 1항의 사안에 해당이 되는지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시는지 여부에 대해서를 하려는 겁니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6월부터 유지 비용을 내지 못해 회계 시스템이 폐쇄됐기 때문에 당시 최신 자료인 2020년 5월 입력 데이터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2월 회계 시스템을 복구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대여비 등 예상할 수 없었던 결손금이 발생해 기존 수치와 차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정상 회계 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회계 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경영난을 겪으면서 모든 노선을 운항 중단했다가 최근 상업비행 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운항증명 승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조사로 승인이 미뤄지면서 운항 재개 시점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기아, 포드,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혼다 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29개 차종 24만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은 조립 불량이나 설계 오류 등으로 리콜 대상이 됐는데 각 제작 판매사의 공식 서비스 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본사를 대구로 이전합니다. 티웨이 항공이 대구의 거점 항공사 역할을 맡으면서 새로 짓는 통합 신공항이 중남북권 관문공항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대구 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대구에서의 첫 비행을 시작한 티웨이 항공. 대구공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지 8년 만에 본사를 서울에서 대구로 옮깁니다. 앞으로 대구 지역 항공 여객과 항공 물류 수요를 반영한 노선을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지역 인재 채용과 사회 공헌 활동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지원을 바탕으로 코스피 시장의 상장까지 했고요. 대구 공항 그리고 대구 시민들의 발걸음을 더욱더 편리하게 하고자 노력을 더욱더 할 겁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티웨이 항공 본사를 유치하는 데 공을 들여왔습니다. 2030년 완공 예정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중남북권 관문공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거점 항공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티웨이 항공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선 개설과 운수권 확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 50년 미래를 만들어줄 통합 신공항의 첫 출발이 티웨이 항공사 대구 본사 이전입니다. 대구 경북을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항공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항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어졌죠. 티웨이 항공은 2019년 기준 대구공항 국제선 노선 점유율의 69.5%를 차지하고 국제 여객의 52%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적극적인 노선 개척에 힘입어 대구공항은 연간 이용객 467만 명의 국내 4대 국제공항으로 성장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거점 항공사 역할을 맡아 중장거리 노선 개설과 항공 정비 사업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의 군함이 그제 중일 간 영유권 분쟁섬인 센카쿠 열도에 바짝 접근해 항해를 했습니다. 일본에 대해 무력 시위를 하는 건데요. 일본은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7시 5분 러시아의 소형 구축함 한 척이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에 접근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중국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분쟁 지역입니다. 러시아 군함은 섬 주변 영해 근처까지 바짝 들어갔고 39분 뒤 중국 구축함도 뒤따라왔습니다. 중국 매체는 군함이 섬 주변 접속 수역까지 들어갔고 이것은 일본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일본이 제재를 가하자 위협용 무력 시위에 나섰다는 겁니다. 일본은 반발했지만 중국은 해당 섬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며 나설 자격조차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钓鱼岛及其附属岛屿是中国的固有领土，中方舰艇在附近海域活动正当合法，日方无权说三道四。 앞서 지난달 러시아와 중국 군함은 각각 일본 열도를 에워싸듯 항해를 하며 일본을 위협했습니다. 지난 5월 말에는 중러 양국의 폭격기들이 독도 부근의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직후 시점을 노려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일본 정부는 군사력 증강 방침을 굳히고 외부의 위협을 군사 대국화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북한 핵 문제를 안고 있는 동북아시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까지 겹쳐 불안정한 상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의 이름을 알린 배우 이정재 씨가 안기부네의 암투를 다룬 영화 헌트로 감독 데뷔했습니다.
캐스팅부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절친인 정우성 배우마저 4번이나 출연을 고사했다고 합니다. 제작 보고회 현장을 신웅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가 모를 것 같아! 이정재 씨가 감독으로서 꼬박 4년을 공들여 제작한 첩보 액션 영화 헌트입니다. 주연 배우를 겸한 이 감독은 본격적인 상영을 앞두고 제작 보고회에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각본을 쓰는 것과 연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주저했고요. 뭔가 조금 더 용기를 내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조금씩 더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감독은 23년 전 태양은 없다에서 호흡을 맞춘 절친 정우성 배우에게 제작 초기부터 출연을 부탁했지만 4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정 배우는 우리끼리만 즐기는 영화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현장에서 대화도 자제하며 날선 긴장감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거리감을 두고 내가 참여 안 하더라도 과연 이정재라는 배우가 감독으로서 제작사로서 충분히 할 준비가 된 건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4번 거절했다. 남들보다 서너 배를 고생하는 친구가 안쓰러웠지만 끝까지 잘 해줬다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믿음. 네, 그래서 깐네 신혼여행 갔다 오고. 예. 주연과 동시에 처음으로 메가폰을 잡은 이 감독은 고된 작업이었다고 고백하며 팬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연출적으로 놓치지 않으려면, 이 장면에서 연기적으로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오히려 촬영 전서부터 고민을 했어야 됐었고요. YTN 신홍진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운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3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32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이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이런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으니까요.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 많게는 60mm가 넘는 등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3도, 대구는 25.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전과 광주는 3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렇게 구름이 많은 날씨에도 자외선이 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